글로 노래하고 목소리로 춤추라. 노원50 플러스 센터 보이스투맨 6기 이야기. 서울시 노원50 플러스 센터. 노원50 플러스 센터 보이스투맨 6기 오디오북 코칭 강사 김호정입니다. 살다 보니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더군요. 돌아보니 내 삶 속에 찾아와 준 수많은 순간들이 참 소중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커다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펑 하고 터져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용기 내어 글로 노래합니다. 나의 삶을 글로 옮겨 목소리로 조심스레 담아보니 인생이 절로 부푼 희망이 되어집니다. 이 마음 가득 담아 여러분께 목소리로 전합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삶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 안녕. 심경진. 아빠가 떠나버리셨다. 나는 오래간만에 남편과 등산을 갔고 엄마는 몸이 허약해진 아빠를 위해 보약을 지으러 한의원에 가신 사이 아빠는 안녕 한마디 못하고 가셨다. 낮에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주무시다가 아빠는 혼자 돌아가셨다. 아빠가 보고 싶다. 25년 세월이 흐른 뒤 이제 와서 보고 싶다. 나의 결혼식을 치르고 1년이 채 안 되어 돌아가셨으니 나와 아빠와 인연은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아빠는 3대 독자의 집안에서 귀한 아들로 태어났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귀한 산삼에서부터 몸에 좋은 것은 어떤 것이든 구해와 어린 아빠에게 먹이셨단다.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빠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아빠가 미웠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고 놀아본 추억이 별로 없다. 아빠는 쌀독의 끼니 걱정보다는 사회,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월급날이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거나 어려운 친구 집 쌀독을 채워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내가 20대 초반쯤일 때부터 아빠는 다리를 못 쓰고 거동이 어려워 일을 다닐 수 없게 됐을 땐 나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게 부탁을 했다. 아빠는 일주일이면 책을 7권씩 읽고 거실에 쌓아놓았다. 누런 공책에 시나 글을 쓰고 나에게 읽어보라고 내밀곤 할 때마다 나는 눈을 부라리며 째려보았다.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아빠를 보면 가장으로서 무책임함이 싫었고 미웠다. 나도 이제 중년의 아빠 나이가 되었다. 3년 전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친 일이 있었는데 치료하느라 몇 달 고생을 하고 보니 이젠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마음 많은 돈을 벌고 떳떳한 가장 역할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거동이 불편하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기자가 꿈이었던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아빠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 신부 입장을 할 때 혹시 함께 입장을 못할까봐 걱정을 하셨다. 아빠는 체질적으로 다리가 약한 데다가 노년에는 지팡이의 의지에 걷고 다니셨다. 그런 아빠의 바람은 결혼식 날 신부 입장 때 지팡이 없이 나의 손을 꼭 잡고 성큼성큼 입장하시는 것이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빠는 거실벽을 붙잡고 걷는 운동을 하고 계셨다.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 딸 결혼식장에 지팡이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야지. 나는 아빠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다.
그냥 농담처럼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쿨하게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생각해 놓고 있었다. 아빠의 약해진 다리로는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빠는 몇 달 동안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일보다는 걷기 연습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열심히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은 처음이었고 지금도 눈에 선하다. 드디어 결혼식 날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아빠는 지팡이 없이 성큼성큼 걸으셨다. 몇 달 동안의 노력으로 아빠의 꿈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것은 아빠가 나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결혼 선물이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한 유일한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집 앞 삼겹살 집에 가서 고기 한 점 구워 좋아하시는 술이라도 한 잔 드리고 싶다. 그러지 못한 것이 마음 아리다.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아빠는 가족들이 없는 빈 방에서 조용히 먼 길을 가셨다. 인사도 없이. 이제야 인사드린다. 아빠, 안녕. 오리의 의리. 윤혜영. 언제부터인가 드라마 산매경이 되어버렸다. 주인공의 감정대로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다반사고 방송 시간이 되면 쏜살같이 TV 앞을 지킨다. 완벽하고 정의로운 성격에 뭐든 척척 고치고 턱걸이를 80개씩 하는 남자. 바로 우리 아빠의 얘기다. 그런데 한 가지, 아빠는 귀가 유달리 예민하셨고 퇴근 후엔 항상 면봉으로 귀를 청소하셨다. 왜 맨날 귀를 후비시지? 우리에겐 절대로 귀를 후비지 말라고 했는데. 영문을 모르니 의아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어릴 때부터 한쪽 귀에 고름이 나오는 심한 중이염이 있으셨다. 이명현상으로 남몰래 힘겨워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커서야 알았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좋다는 약, 좋다는 베개를 다 써보았지만 중이염은 평생 아빠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새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저놈의 닭이 꼭 귀에 울어대서 잠을 설쳤다. 저 오리 새끼는 허겁날 꾀꾀거리니 귀가 따갑다. 등등 불평을 늘어놓으시는 아빠를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와 달리 할머니는 동물을 좋아하셨다.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튼실한 닭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말이다. 우리 사남매는 그때 닭대가리라는 말이 왜 있는지 온몸으로 경험했고 정성껏 쪼아대는 닭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닭의 눈엔 우리 식구가 자기 구역을 침범하는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다. 식구들은 닭을 잡아먹어버리자고 아우성을 쳤다. 그때마다 할머니만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으셨다. 시도 때도 없이 목청껏 울던 닭이 완전히 아빠의 눈밖에 난 것은 먹이를 주시던 할머니 손등을 피가 날 정도로 찍은 후부터다. 그래도 할머니는 키움정이 드셨는지 닭을 잡지 않으셨고 여전히 애지중지하셨다. 그러던 할머니가 닭을 잡았다. 닭소리에 잠을 설치는 아빠를 위해 마음을 다잡으신 것 같았다. 정확히는 닭집에 갖다 주었다. 우리를 쪼기 위해 매일 열심히 달린 탓에 몸짱이 된 닭을 보고 닭집 주인이 작은 닭 3마리와 바꿔주었다. 저녁상에 7식구가 먹기에도 푸짐한 백숙이 올라왔다. 나는 닭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랬지만 닭집 주인이 잡아먹었을 닭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 백숙에 손이 가지 않았다. 기세등등하게 퍼덕거리던 말썽꾸러기가 자꾸 떠올랐다. 할머니 역시 그날 그 닭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셨다. 정을 주어 키우던 닭이 없어지자 할머니는 기력이 없어지셨다. 오리의 등장은 이 때문이었다.
워낙 효자셨던 아빠가 할머니의 우울한 표정을 읽으시고 엄마에게 오리를 사오라고 하셨다. 어메, 오리는 닭보다 몸에 좋으니 잘 키워서 잡아먹읍시데이. 노란 새끼 오리는 큰 양동이에 담긴 물 위에서 물갈퀴를 바쁘게 움직이며 잘 놀았다. 사남매는 뙤약볕도 마다하지 않고 옹기종기 머리를 맞댄 채 쪼그리고 앉아 쫑알거렸다. 아우 예뻐라, 귀여워. 닭보다 훨씬 낫네. 행복도 잠시. 오리는 닭보다 훨씬 빨랐고 훨씬 빨리 컸다. 공포도 2배였다. 대문에서 현관까지 빛의 속도로 뛰어야 오리의 공격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오리가 크자 아빠의 불평은 다시 시작됐다. 아우, 저놈의 오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꽥꽥꽥. 오리의 울음소리는 닭 버금가게 우렁찼다. 아빠는 애꿎은 할머니에게 원망의 소리를 하셨다. 어메가 너무 잘 먹여서 오리가 더 꽥꽥거리는 거 아니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아빠는 자전거 뒤 상자에 오리를 담아 줄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계셨다. 아빠, 오리도 닭집에 갖다 주시려는 거죠? 아니야. 그리곤 오리와 함께 훌쩍 나가버리셨다. 저녁이 다 되도록 오시지 않자 식구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아빠가 들어오셨다. 자전거 뒤에 오리를 태운 채였다. 응? 오리 안 갖다 주신 거예요?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식구들의 질문에 아빠는 멋쩍게 웃으시며 바람 쐬고 왔어 라고 하셨다. 제일 걱정하셨던 엄마도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셨다. 오리랑 데이트라도 했다는 거예요? 묵묵부답인 아빠의 행동에 의문을 가진 채 더 이상 추궁하진 않았는데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되었다. 아빠는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찾아가셨다. 너무 시끄러워 데리고 있긴 힘들고 닭집에 갖다 주면 오리가 살 수 없을 테니 풀어주려 한 것이다. 산과 물이 있는 냇가에서 오리는 물찬 제비처럼 잘 놀고 무척 좋아했단다.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빠 혼자 뒤돌아오는데 오리가 갑자기 꽥꽥거리며 번개같이 쫓아왔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여기며 다시 냇가에 데려다주고 지켜보다 뒤돌아서는데 오리는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꽥꽥거리며 죽자 살자 쫓아왔단다.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아빠는 안 되겠다 싶어 냅다 주랭랑을 치셨다고 한다. 꽥꽥! 왜 날 버리고 가요, 아빠? 기다려요, 같이 가요. 꽥꽥! 오리는 포기하지 않고 큰 길까지 아빠를 따라 몇 미터를 달리기를 했다.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시던 아빠의 귀에 꽥꽥 소리가 떠나지 않아 뒤를 돌아보니 물갈퀴를 쭉 벌리고 마구 쫓아오는 오리의 모습이 보이더란다. 아빠는 우리에게 오리 얘기를 하시다가 잠시 말씀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그 순간 그냥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라고 하셨다. 참다 못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오리를 버리러 갈 때 아빠의 마음도 무거우셨다는 것과 돌아오는 내내 흐뭇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아빠에게 보여준 오리의 의리는 사랑 고백처럼 아빠를 미소 짓게 했다. 그날 오리는 피곤했는지 아빠의 등 뒤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양순이의 환장 여행. 박정민. 정민아, 우리도 해외여행 가자. 그게 시작이었다. 여행 밴드에서 만난 67년 동갑내기 양순이 모임의 친구 중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시작된 쿠폰 검색으로 몇 개의 후보지 중 보홀을 우리 목적지로 정했다. 보홀은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이라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우리들의 여행지로 적합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여행을 가냐고 나의 소꿉 친구가 물었다.
양순이 모임에서 지난 6월에 3명만 울릉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한 명은 이전에 만난 적이 없던 친구였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 5시부터 잠실의 어두운 거리에서 대화를 시작하여 강릉항까지 쉴 새 없이 떠들었고 울릉도에서의 나흘 동안 매우 친한 사이가 되었다. 물론 서로에 대한 배려와 다름에 대한 이해를 잘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보홀 여행에서도 새로운 친구 복희가 잘 어울릴 것이라 기대했었다. 보홀 팡라우 공항에 도착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점심 식사와 더불어 동남아의 풍경을 즐기며 로복강을 요람했고 짚라인을 타고 협곡을 가로질렀다. 웅장한 마하거니 숲에서의 사진 촬영은 흥미로웠고 소나기를 맞으며 눈에 담은 안경 원숭이는 매우 신기했다. 1200개가 넘는 초콜릿 힐의 장관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바닷속에 퇴적되어 있던 산호섬들이 융기되어 만들어진 곳이라 영겁의 시간을 마주하는 듯 했다. 저녁 식사 후 우리 6명은 한 방에 모여 맥주를 마시며 밀린 수다를 떨었다. 그렇게 흥겨운 첫날이 흘렀다. 여행 둘째 날, 다 같이 이른 조식을 먹는데 웨이터가 친절하게 커피를 가져다 줄까요? 라고 물었다. 뷔페였기에 대부분 직접 커피를 가져다 마셨지만 2명의 친구가 예스! 라고 얼른 답을 했다. 또 다른 친구가 그럼 팁을 줘야 되지 않나? 라고 묻길래 난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를 받은 복희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1달러를 끼워 웨이터에게 건넸다.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놀랐지만 모르고 실수했을 것이라 짐작했다. 짧은 휴식 후 보홀에서 유명한 알리망호 게를 먹으러 이동했다. 살아있는 게를 직접 골라 칠리, 크림, 페퍼소스로 조리를 부탁했다. 맛있어 보이는 타이거 새우와 오징어 튀김도 주문했다. 만족스러운 식사 후 정어리떼를 보러 나팔링 항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우리는 그저 튜브에 매달려 가이드가 이끌어주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얼굴을 물에 담그고 정어리떼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그러나 발이 닿는 얕은 물에서부터 복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다들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물이 무섭다고 했다. 공포증은 누구나 있을 수 있으니 그녀를 물에서 내보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친구들은 환상적인 정어리떼 유형을 구경하면서도 혼자 밖에 있는 복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복희는 단계별로 물에 적응하게 해주지 않은 우리 가이드의 잘못이라며 불만을 얘기했다. 여행 2달 전부터 이러한 여행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고 동영상과 관련 블로그 링크를 단톡방에 공유한 것만 10개가 넘는데 하나도 보지 않았단 말인가? 물이 무섭다는 복희에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 하는 활동은 신청하지 말라고 조언도 했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오는 동안 이어지는 복희의 불평을 참아야 했고 호텔에 도착해서도 소동은 끝나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화장지를 가져다 달라는 룸 서비스를 나에게 카톡으로 요청했고 소화가 안 된다며 소화제를 요구했다. 복희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그녀의 방으로 향하는데 방문 앞에서 화장지를 가져온 호텔 직원에게 핀! 라며 크게 소리치는 복희를 발견했다. 당황한 표정의 직원에게 대신 사과하고 바늘과 소독약을 요청했다. 민간요법으로 처리한 후에야 복희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우리 모두 복희를 걱정하며 아침을 맞이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골라 먹으라고 했을 때 복희는 뾰루퉁한 표정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짜증스레 답했다. 조식 후 돌고래를 보러 깊은 바다로 나갔다. 돌고래 떼를 가까이서 바라보며 복희도 즐거운 환성을 질렀다. 거북이를 보러 이동했을 때 복희 드라마가 다시 시작되었다. 조그만 카누로 옮겨 탄 지 2분이 안 되었을 때 복희는 나 돌아갈래. 정민아, 나 돌아가고 싶어. 라고 외쳤다. 하필이면 우리가 탄 카누를 조종하는 분이 영어를 못하는 할아버지여서 난감했다. 어부는 우리에게 거북이를 보라고 연신 손짓했지만 나는 복희의 찡얼거림에 답하느라 거북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계속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큰 배도 가이드도 보이지 않았다. 일그러진 표정으로 몇 분을 더 참던 복희는 멀리 우리 한국인 가이드를 발견하고 그에게 소리쳤다. 필립! 나 돌아갈래! 필립! 나 배로 간다고! 우리보다 어린 가이드이지만 반말을 계속하는 그녀의 어조는 매우 불편했다. 복희와 함께 큰 배로 일찍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화장실이 문제였다. 가이드가 화장실을 사용 못한다는 고지를 안 했다며 화를 냈다. 나는 호핑 투어 시 대부분 식사하는 장소에 가야 화장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우리의 코스는 돌고래 보기, 거북이 보기,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호핑 투어까지 3시간 정도라고 조근조근 말해줬다. 다른 팀의 가이드가 우리 배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무인도에 화장실이 있지만 더럽다고 덧붙였다. 그제서야 복희는 불평을 멈추고 조용해졌다. 버진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풍광이 그녀를 진정시켰을까? 사진 찍는 내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임해서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호핑 투어까지 잘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우리는 루프탑 바에서 일몰을 즐기며 저녁 식사를 했다. 아름다운 노을이 모두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했다. 복희는 이번 여행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하니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고생 많았다, 복희야. 마지막 날 짧은 시내 관광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라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은 단연코 환장의 여행이었다. 그렇지만 여행이 늘 계획대로 진행되지만은 않기에 이의 폭을 넓히는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얘들아, 우리 다음에는 환장 여행 말고 환상 여행 가자. 추억의 꽃밭 속으로. 박성훈. 집 근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코스모스 느낌의 노란색 꽃이 많이 보인다. 검색을 해보니 금계곡이란다. 예전에는 흰색, 연분홍색 아니면 연보라색 코스모스가 많이 보였었는데 꽃을 보면 어릴 적 우리 집 마당이 생각나곤 한다. 1970년대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집 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을 따라 양쪽에 꽃밭이 있었다. 꽃밭에는 채송화, 봉선화, 맨드라미 같은 꽃들이 보였다. 채송화는 키가 작고 줄기가 통통한 분홍, 빨강, 노란색으로 피어 있어서 앙증맞고 귀여웠다. 어린 나의 눈에도 귀엽게 보였다. 봉선화는 진하고 예쁜 핑크색이었는데 가을에 꽃과 잎을 백방과 짓지어서 손톱 위에 얹고 비닐로 잘 싼 후에 실로 동여매고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손톱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던 추억이 있다. 밤새워 심하게 뒤척이며 자는 날이면 비닐이 벗겨져서 굴러다니고
봉소나 물이 들지 않은 손가락도 있었다. 매니큐어나 네일아트가 없던 이 시기에 봉소나 물들이기는 손톱을 가꾸고 손을 예쁘게 보이는 한 방법이었다. 예전에는 손톱에 얹고 아침까지 기다려야 예쁜 색이 나왔었다. 아침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엄마가 직접 해주셔서 그 느낌이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맨드라미는 내가 좋아하지 않은 꽃이었는데 난 심술궂은 수탉의 벼슬 같아서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었다. 최근에 알았는데 맨드라미가 한약재로 쓰인다고 한다. 지혈과 제사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꽃말이 건강과 병폐인가 보다. 꽃밭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면 양쪽에 4명이 마주보고 앉아서 탈 수 있는 그네가 있었다. 요즘은 이런 그네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 그네에서 자주 놀았고 이 그네는 좋은 그림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다. 마당 한가운데는 수도 펌프가 자리하고 있었다. 요즘도 옛날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수도 펌프는 작두 펌프라고도 하는데 작두 찍어내리듯 작동시켜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여러 번 해야 물이 나왔었다. 지하수라 여름에도 물이 차가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물로 빨래며 청소를 했었다. 수도가 앞쪽에는 장독대가 있었는데 장독대 위에 서면 아랫집이 내려다 보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우리는 장독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놀이터 삼아 계단 높이 올라가 뛰어내리곤 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계단에서 뛰어내렸는지 그때는 겁이 없었던 것 같다. 장독대 옆에는 커다란 라일락 나무가 있어서 봄이면 향기가 코끝을 스치곤 했다. 어린 나는 라일락 향기를 좋아했고 지금도 정말 좋아한다. 어렸을 때의 추억이 깃든 향기라 그럴 것이다. 어릴 적에 보아온 꽃들이 내가 지금도 꽃을 좋아하게 하는 것일까? 매일 건강을 위해서 산책로를 걸으며 난 꽃사진을 찍고 꽃 그림을 그리곤 한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정현숙. 우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준 나 자신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어도 열매 맺는 나무는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 앞이 안 보여 삶이 막막하다 해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끝은 있을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이것은 늘 나 스스로 자주 하던 말들이다. 2018년 신랑이 퇴직 준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만 혼자 매일 놀러만 다니면 신랑에게 미안할 것 같았다. 나는 옆에서 친구라도 되어주기로 마음먹고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이 가방 메고 짝꿍 손잡고 학교 가듯이 신랑 따라 공부를 시작했다. 함께하는 공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었고 더 신났었다.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뒤 친정엄마가 주님 품으로 가셔서 나는 매일 그리우며 울고 또 울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마지막 관문인 120시간의 현장 실습도 늦지 않게 마무리해야 했다. 시험 한 달 앞두고는 우리 집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다. 멘탈이 약한 나는 정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토할 듯이 미식거리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러워 걷지를 못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만 것이다. 병원에 갔더니 귀 안에 있는 작은 돌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돌아다녀 흔들리니까 그렇단다. 병원에서는 돌을 제자리에 넣어야 한다며 내 머리를 이리저리 이쪽 저쪽으로 돌렸다. 나는 책상에 앉아 공부도 하지 못하고
이석증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병원에 다녔지만 어지럼증이 가시지 않아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메니에르라는 병이 함께 왔단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렇단다. 건강이 무너진 나는 그간 공부한 게 아까워 시험이라도 보자는 마음으로 당일날 시험장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또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에는 신랑만 합격하였고 우리는 서로 기뻐하지도 축하해주지도 못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은 해가 바뀌어도 회복이 쉽지 않았다. 신랑 따라 함께한 공부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 스스로 중도에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싫었다. 나는 3월부터 다시 도전하기로 굳게 마음 먹는데 딸이 말렸다. 엄마, 그러다 또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딸과 신랑의 걱정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난 다시 도전을 해야 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또다시 예상하지 않은 큰 시련과 방해꾼들이 자꾸 나타났다. 작년에 힘들어했던 집안일도 마무리가 안 되어 계속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신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한 달 만에 문을 닫아야만 했다. 2년간 끝없이 이어지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풀지 못할 정도로 얽힌 실타래가 되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을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건강은 다시 점점 더 악화가 되어갔다. 제발 이번에는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티어 시험만 보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며 매일 기도하였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낙오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번에도 역시나 시험 당일 오후 2차 1교시 공법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글이 안 보이고 눈앞이 빙빙 돌아 답안지 마킹을 밀려서 하고 다시 수정하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간신히 시험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채점을 해보니 다행히도 점수는 넉넉하였다. 신랑이 너무 기쁘다며 안 마시던 소주를 다 마셨다. 작년에 함께 합격했어야 하는데 자기 혼자만 합격해서 미안했다면서 눈물을 다 보였다. 언제나 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이석증과 메니에르 때문에 어지럼증이 심하다 보니 컨디션에 따라 평소 나의 모의고사 점수는 기복이 심했었다. 높은 점수를 맞아놓고도 수험번호 마킹을 잘못해서 0점 처리를 2번씩이나 받았었다. 그렇다 보니 나는 점수가 넉넉해도 합격 통지 받을 때까지는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결과는 당당히 고득점 합격.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하면서 있었던 2년간의 나를 한번 돌아보았다. 2년간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웃을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한국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한국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힘들었던 2년간의 나의 결실이다. 이후로도 계속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3급과 이것저것 10개의 민간 자격증까지 나는 지금도 계속 ING 진행형이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 근데 못할 것도 없다.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이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진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지인들의 많은 걱정과 기도 덕분에 내가 정신줄 꼭 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나간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지금은 지난 세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다 잊고 새로운 더 좋은 사람을 만나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예전에 웃는 나를 다시 찾았다. 우리 아이들의 예쁘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에는 웃음꽃과 행복꽃이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다. 옆에서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며 건강하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나의 가족들이 있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2023년 11월 7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해피바이러스 정현숙. 발가락에 작은 반란. 유성수. 작년 2월 25일 금요일은 내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날이다. 언제부턴가 발이 조금 아프긴 했는데 처음엔 심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그날은 오후부터 점점 더 아파졌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을 준비하느라 아픈 것도 잊고 있다가 늦게서야 양말을 벗고 살펴보았다. 오른쪽 발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웬만해선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나였지만 다음날은 일찍 병원을 찾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지요? 라는 의사의 물음에 나는 오른쪽 양말을 벗어 발등을 보여주었다. 어제부터 갑자기 붓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라는 내 설명을 듣더니 의사는 어제 과음하셨어요? 라고 대뜸 물었다. 네? 나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여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발등이 이렇게 붓는 것은 이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제 혹시 술에 취해서 넘어져 다친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저 술을 잘 못하는데요. 의사는 하여튼 엑스레이부터 먼저 찍어보자고 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엑스레이를 살펴보는 의사 얼굴이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의사의 말을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혹시 종양이라도 생긴 거예요? 내 깐에는 큰맘 먹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정말 종양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이 뼈를 보면 까맣게 보이죠? 이게 종양이 있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많은 뼈들 중에 아주 작은 뼈 하나가 내 눈에도 정말 까맣게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종양은 1차적으로 오기보다는 다른 부위에서 먼저 종양이 생긴 후 2차적으로 주로 생기거든요. 가뜩이나 놀랐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일단 전체 척추 사진을 찍어봅시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진료실을 나왔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차분하게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 혹시 며칠 전에 허리 아팠던 것이 연관이 있으려나? 요즘 내 몸이 안 좋았던 것이 어딘가 암이 생겨서였을까? 만약 척추에서 암의 오리진이 발견되면 그땐 어떻게 하지? 짧은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진료 결과 다행히 척추에선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럼 이젠 어떻게 하냐는 나의 물음에 종양 부위는 MRI를 찍어봐야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병원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겠다던 내 마음은 집에 들어서서 남편을 만나자마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별 큰일이 아니라고 다짐하던 마음은 어디로 숨어버린 것일까? 그 길로 대학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예약 날짜를 받아보니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다.
내가 진단받은 내용은 일단은 남편만 알고 다른 식구에게는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리가 뒤죽박죽되어 아무것도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이었다. 별로 생명에 애착이 없었고 죽을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던 평소의 내 생각이 너무 위선적이었나? 왜 나는 이렇게 충격을 받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일에 경솔하게 말해왔던 것들이 많이 반성되었다. 그동안 남다른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벌려놓은 것이 너무 많아 이젠 하나씩 계획을 세워 정리해 나가야 할 텐데 도무지 마음을 잡기가 어려웠다. 언젠가는 쓸 데가 있다면서 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집에는 여기저기 잡동사니가 많았다. 취미가 한 가지 더해질 때마다 취미에 따르는 재료와 도구들은 왜 그리 많은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쓸 기회가 전혀 없을 테니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다 정리해야만 했다. 죽기 전에 하나하나 정리해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깔끔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했다. 그러는 사이에 대학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 진료 당일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무슨 중대한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슴이 떨려왔다. 입원 담당 의는 엑스레이 사진과 MRI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뼈가 검게 변한 것은 피부의 점과 같은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골수염인 경우엔 더 골치가 아프다며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그래도 나는 의심이 들어 검게 변한 뼈가 앞으로도 정말 괜찮을 것인지 재차 물었다. 환자분, 피부에 점이 하나 있다고 걱정하시나요? 그냥 점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쨌건 종양은 아니라니. 금방 다가올 것 같던 생명의 기한이란 것이 이제 사라진 것일까? 종양의 공포가 사라짐과 동시에 나의 집안 정리와 버리는 것도 즉시 사라졌다. 정말 무슨 일에 부딪혀도 생활 습관이 고쳐지기는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골수염 검사는 지연되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다행히 이상은 없었다. 그동안 무심히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던 발가락이 사랑에 굶주려 발버둥이라도 친 것일까? 지금도 이따금 발가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해준다. 항상 너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 사랑해.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은순. 우당탕 쿵쾅 쿵쾅 떼구르르 쿵쿵쾅. 아이고 찍돌아. 집안에서 공놀이 하면 어떡해. 엄마, 그럼 우리 개울가에 갈까요? 안 돼. 고양이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럼 옆집 찍순이네 놀러 가요. 안 돼. 찍순이네 가는 길에는 위험한 쥐덫이 있단다. 너무 심심해요. 엄마가 부엌에 가서 맛있는 음식 갖다 줄게. 그럼 부엌에 같이 가요, 엄마. 안 돼, 안 돼. 부엌에는 쥐약이든 무시무시한 음식이 있단다. 너는 얌전히 집에 앉아서 엄마가 가져다주는 음식만 먹으렴. 어느 농가주택에 엄마쥐와 아들 찍돌이가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찍돌이 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쥐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 고양이에게 잡아먹혔어요. 철없던 찍돌이 형들이 밖에서 놀다가 큰 변을 당한 거예요. 다행히 찍돌이는 밤새도록 논 탓에 낮잠을 자느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끔찍한 일을 겪은 엄마는 찍돌이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찍돌이가 밖에 나가는 일은 못하게 했어요. 집안에만 있게 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찍돌이는 어른 쥐가 되었어요. 반대로 엄마 쥐는 노인 쥐가 되었지요.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던 찍돌이는 방 안을 뒹굴거리는 뚱뚱쥐가 되었어요. 심각한 것은 얼마 전 크게 다친 엄마 쥐의 발이 점점 더 아파진 거예요. 고양이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날쌘 엄마 쥐는 늙고 약해져서 고양이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어요. 이제 엄마 쥐는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먹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찍돌이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찍돌이는 엄마 쥐가 다쳤어도 여전히 집안에서 뒹굴거리기만 했어요. 이틀을 굶게 되자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찍돌이 때문에 엄마 쥐는 먹이를 구하러 나갔어요. 절름절름 거리며 간신히 걷고 있는데 앞에 고양이가 딱 버티고 있지 뭐예요. 고양이는 엄마 쥐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음영하게 웃었어요. 이번에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한 엄마 쥐는 두 눈을 꼭 감아버렸어요. 그때 멍멍이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와 고양이를 쫓아주었어요. 간신히 살아 돌아온 엄마 쥐는 온몸이 떨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엄마 쥐를 보고도 찍돌이는 엄마의 주머니부터 뒤졌어요. 엄마, 오늘은 뭐 좀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없네? 밖에서 엄마 혼자 먹은 건 아니죠? 툴툴대며 계속 주머니를 뒤지는 찍돌이를 보며 엄마 쥐는 말했어요. 찍돌아, 오늘은 내가 음식을 구해오면 어떻겠니? 이제 엄마는 걸을 수가 없구나. 그러자 찍돌이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안 돼요, 엄마. 고양이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럼 부엌에라도 가서 먹다 남은 음식이 있나 보렴. 안 돼요, 엄마. 부엌에는 쥐약 넣은 무시무시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찍돌아, 엄마가 너무 아프구나. 찍순이네라도 가서 음식 좀 얻어오렴.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찍순이네 가는 길에는 쥐덫이 있잖아요. 엄마도 잘 알면서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 나더러 가라고 할 수 있죠? 엄마, 깨병 그만 부리고 음식 좀 구해오세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꾀병이라는 찍돌이의 말에 엄마 쥐는 한숨만 나왔어요. 아니, 엄마 쥐는 숨 쉴 힘조차 없었어요. 엄마 쥐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찍돌아, 엄마가 어리석었어. 위험은 피하는 게 아니라 용기 내어 맞서는 거였는데. 미안하구나. 내가 가고 나면 우리 찍돌이 엄마 쥐는 정신이 아득히 멀어져 갔어요. 그런 엄마 옆에서 찍돌이는 배가 고프다고 찍찍거리며 뒹굴거리고만 있었답니다.